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시작한 날짜는 기억이 오래 남겠네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저는 이제 부동산의 결혼 담당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제가 부동산의 결혼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 이야기하고 바로 공부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1월 달 2014년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기초 입문과정입니다. 자, 입문과정이다. 중점적인 내용 우선은 영어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가면 1월, 2월입니다. 이를 기본과정 이렇게 불러요. 기본과정 1, 그리고 그 다음에 3, 4월 역시 기본과정인데 기본과정 2 1열에 비해서 조금은 깊이를 더해갑니다. 1열은 거의 대부분이 이론만 강의한다면 3, 4월은 가끔씩 문제까지를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입문과정부터 해서 1, 2월, 3, 4월까지 하면 그러면 약 3순환 정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6월 달 됐습니다. 5, 6월 달은 심화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심화과정은 시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1, 2월, 3, 4월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설명을 조금 빨리빨리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게 심화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은 새로운 책, 이제 문제집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은 매일 40문제씩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40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하고 그걸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표현해요.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의고사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요. 부동산학 결혼 40문제 나오면 24개 문제를 득점하셔야만 합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한 똑같은 내용을 몇 번 정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입니다. 최소한 6번 듣고 중요 내용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의 특성이 있고 수년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의 특성 거의 100% 출제할 것이고 수년가도 거의 100% 출제할 겁니다. 그러면 수년가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면 아마도 20번 정도는 이야기할 겁니다. 20번.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계속 반복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면 내년 이맘때쯤 정도 되면 저하고 이제 좀 친분관계가 있으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부동산학 결혼 몇 점 맞았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고마워요. 80점 맞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65점 맞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분들은 부동산학 결혼이 너무 싫어서 55점을 득점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55점 득점한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65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이 55점 맞아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80점 맞으신 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80점 맞으면 32문제거든요. 32문제 득점이 있습니다. 그럼 32문제 전부 알고 32문제 맞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2문제 득점 맞추신 분, 즉 80점을 득점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알았냐면 내가 정확히 안 게 한 24개에서 25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7, 8개는 이것일 것 같다라고 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제시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고요. 80점 맞으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이 많이 알아서 학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지겨워서 80점 맞는 거라고.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겹도록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학 결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도 그러고 공법도 그러고 학원 스케줄을 맞춰서 계속 학원을 다니다 보면 지겹습니다. 지겨울 정도가 되면 합격이야. 그런데 8월 달에 갔는데 제가 수년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새로워. 8월 달에도 수년가가 새로워. 그러면 곤란해지고 8월 달 정도 되면 아우 지겨워 또 수년가에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언니 가버릴까? 뒤에 내용 다 알잖아. 가버릴까? 그 정도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에 계속 맞춰가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업도록 해드릴게요. 직업도록. 그러니까 제가 한 대로 제시한 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부동산학 개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은 특히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던 문제 그 기출문제만 분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60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군데군데 아마 3, 4호부터 시작하게 될 건데 3, 4, 5, 6 이 과정에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출문제 특강합니다. 기출문제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또 계산 문제도 있어요. 풀어보고 이런 게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 뭐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자, 이런 스케줄을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학 공부,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당부 말씀.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제발 암기 좀 하지 마시라고. 암기. 저는 여러분의 암기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암기력을 신뢰하지 않고 저의 암기력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 지금은 기초 입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과목 다 하지 않죠? 11월, 12월 과정 전과목 다 하지 않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결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두 과목만 한다면 그럼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은 내용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전과목이 들어가면 그러면 처음에 1월 달에 처음에 들어가면 전과목 다 하거든요. 그럼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왔던 건지 공법에서 나왔던 건지 민법에서 나왔던지 구별이 안 돼. 구별이. 그 과정을 거쳐가야만이 3, 4, 5, 5월 달 가면 이게 구분이 돼요. 아, 얘는 부동산학 개론, 얘는 공법, 얘는 민법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얼추 알만 하면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래. 얼추 알만 하면. 그러면서 얼추 알만 하면 시험 보러 가가지고 60점 이상 득점해서 합격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는데 제발 좀 암기하지 마시라고. 그럼 어떻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 절대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암기력을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암기력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동일한 내용을 이해를 10번 하면 그게 스스로 암기됩니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공부하다가 암기를 최소화해야 돼. 암기 최소화. 제가 이거는 좀 암기하십시오.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라겠는데 암기했다. 그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 그럼 제가 그래요. 돌아서지 말고 집에 가십시오. 그래. 그 다음에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래. 그 문 닫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발 좀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100번에서 10번에서 스스로 암기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발 어려운 거 넣지 말고 기본 원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원리에 충실합시다. 국가 자격 시험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충실할 것. 여러분들 다 부동산학 개론 70점입니다. 70점 맞았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실수해서 틀려버리고 몰라서 틀려버리고 또 헷갈려서 틀려버리고 그래서 60점 밑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기본적인 점수를 맞고 갑니다. 그러면 7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충실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동산학 개론 기본 교재가 아마 1월 달부터 이제 나올 건데요. 1월 달에는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요. 그러면 기본 교재를 보면 출판사가 여러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 출판사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문제 포함해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됩니다. 거의 500페이지에서 최근에 이제 줄여서 400 몇십 페이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거의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500, 6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드릴 겁니다. 이건 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택할 겁니다. 선택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지 뭐요. 선택과 집중.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부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부동산의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에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은 수학이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매일 10분이라도 부동산학 개론을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학위를 받으러 왔으면 부동산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으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부 자기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 부동산학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머리에다 잠깐만 올려놓는 거야. 부동산학 개론을.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서 그거 올려놓고 쏟아내버리면 돼. 그리고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 거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본 논리를 선택해주고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계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 문제. 자, 통상적으로 계산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올해는 실질적인 계산 문제가 12문제나 출제했습니다. 미쳐버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학 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 모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올해는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부동산학 개론은 60점 맞기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가 7문제가 나오면 그게 적정한 수준인데 올해는 11개라고 할 수도 있고 12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1개라고 해봅시다. 11개라고 하면 계산 문제가 4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계산 문제 4개 더 나온 거 여러분들 거의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포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안 내고 이론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그 이론 문제 4문제 나오면 2개는 맞춰요. 절반은 맞춘다고. 그러면 5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5점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학 개론이 대부분이 물론 70점대, 80점대도 있습니다. 근데 50점대에서 점수가 형성돼요. 55점 정도.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을 55점 맞았다. 그럼 민법을 몇 점 맞아야 돼요? 65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55점 맞았는데 민법에서 65점 못 맞으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민법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도와줬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내년에는 부동산학 개론은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지금 출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 겁니다. 왜? 아니 왜 그동안 7문제를 계산문제 내다가 12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근데 매번 그래요. 한 해가 부동산학 개론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 연도는 반드시 쉽습니다. 꼭 그렇게 왔어요. 한 해가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우면 특히 부동산학 개론이 그래요. 민법은 그런 경향이 좀 덜해요. 그런데 한 해에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웠다. 그 다음 연도는 매우 쉬워집니다. 매우 쉬워진다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시기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 아마도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오래 공부하셨으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진 나서 아마도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부동산학 개론이 상당히 쉬워질 겁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언제나 쟁점이 돼요. 보시면서. 그런데 계산 문제가 7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7문제가 출제되면 우리는 몇 문제를 틀려도 상관없어요. 16개를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부동산학 개론 60점 맞으려면 24개 득점하면 되고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전부 다 틀려버려요. 전부 다 틀려버립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몇 개요? 9개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계산 문제를 포기해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거 포기하는 순간 다른 것도 잘 못해요. 계산 문제는 이게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못한다는 소리는 이론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저하고 공부할 건데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론을 알면 계산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 문제 7문제 다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계산 문제 7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축 불합격이에요. 왜? 이 계산 문제 전부 다 푼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습을 통해서 2문제든지 3문제를 맞추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 때문에 못할 거야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연습하면 된다는 거. 자, 이거를 1년 동안 지켜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60점 이상 합격할 것이고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예, 이거 지켜주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부동산학 결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11월, 12월 과정은 영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을 하지 않는데 기본 원리 할 거라고.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12월 과정만 열심히 들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60점을 득점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뭐 소학년에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부동산학 결혼은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간에 못 나오면 야간에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시면 충분히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 내용으로 갑니다. 4페이지 가봐요. 부동산학의 총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식 교재가 나오면 부동산학의 목차를 제가 설명할 건데 저기 11월, 12월 과정은 그런 목차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여기 입문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학의 총론 나오면서 4페이지에 제1절 부동산학의 의의 나왔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나오긴 해요. 이번엔 순환에서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순간 머리에 지진이 나요. 매우 추상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5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개념 나왔습니까? 이 부동산의 개념은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출제할 겁니다. 거의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제가 여기다 쓸게요. 앞으로는 계속 그날 공부할 학습 목표를 제가 써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학습 목표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학습 목표를 쓸 건데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개념. 그럼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를 거의 출제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학습 목표고, 시험 문제는 이 두 개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두 문제나 출제했습니다. 올해는. 자, 이제 5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 뭐라고 쭉 나열되는데요. 자, 부동산의 개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좀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3대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뭐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부동산입니까? 예. 건물도 부동산입니까? 예. 그럼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3가지 측면에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보면서 가장 먼저 뭘 보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동산을 보면서 이런 거 봐요. 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다. 그죠?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이거든요. 20층짜리 상가 건물. 그것도 해운대구 장산에 있습니다. 아주 한복판에. 그럼 여러분들 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죠? 저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일까? 이거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률적 측면 그래요. 법률적 측면, 법적 측면 또는 법률적 측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삭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아까 제가 부동산 공법 6가지를 제시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관계, 사법. 국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됐다.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법은 사법과 공법이 있다. 그럼 법적 측면은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적 측면은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이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다. 이는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이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 중에서 사법적 측면은 소유권 관계. 예. 그 다음에요. 이 건물을, 이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썼을까?
담보로 잡혔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당권이 있을까?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법률적 측면, 법적 측면 그래요. 그것도 사법적 측면, 그 다음에 공법. 우리 공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뭘 배운다고 했냐면 용도지역을 배운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그런데요, 그 용도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지정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중심상업지에 있느냐 아니면 준주거지역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디일까? 그거는 법률적 관계 중에서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적 측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란 것도 있어요. 또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습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행위제한 받아. 행위제한. 행위제한이 무슨 소리냐면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내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져요. 그걸 행위제한이라고 합니다. 행위제한. 그러면 공법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행위제한 받고 이런 것들이 공법상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용도지역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높게 지을 수 있다. 그걸 건폐율이라고 하고, 용적률이라고 하고, 넓게 지을 수 있다. 그걸 건폐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나오는데 그 건폐율, 용적률 개념은 공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부동산 공법에서.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든지 건폐율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개념, 이러한 개념들은 법률적 측면이면서 공법적 측면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법적 측면, 법률적 측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어요. 이 토지를 보면서, 이 건물을 보면서 소유자는 누구일까? 부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부러울까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부러운 거지. 그 사람은. 그러면 이 토지를 보면서, 이 건물을 보면서, 저는 건물을 보면서 또 두 번째로 봅니다. 저거 소유자가 누굴까? 그러면서요, 저 건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저 건물을 임대차 한다면 1년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될까? 임대료 수입이 한 1억 정도 된다면 매일 놀면서 골프 치러 다니겠네? 이렇게 할 겁니다. 부럽죠? 그렇지? 그러면 저 건물의 가격, 저 건물을 1년 동안 임대했을 때 임대료, 토지를 빌려줬을 때 지대 수입,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경제적 측면 그래요. 그걸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 첫 번째, 저 건물의 가격은 얼마일까? 시장에서 사고 판다면 시장 가치는 얼마일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일까? 지대는 얼마일까? 등등등. 이걸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는 더요. 이 토지를 보면서 이 토지가 매우 적어요. 적어요. 적은 토지하고 넓은 토지가 있어요. 그럼 적은 토지보다는 넓은 토지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러면 토지가 크다, 넓다, 작다, 좁다. 그 다음에 건물은 높다,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보면서 소유자는 누구인가?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야, 저 토지 넓다, 저 건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넓다, 건물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을 기술적 측면 그래요.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기술적 측면하고 물리적 측면은 같은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물리적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물리적. 지금부터 제가 물리적이란 말을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려면 잘 하셔야 돼. 키가 크다고 생각해야 작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좋아요. 작다. 됐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소리는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가 물리적이야. 그러면 어떤 토지를 보고 아 넓다.
그 물리적으로 넓은 겁니다. 좁다, 낮다, 크다, 작다. 그걸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이라는 소리는 토지를 보면 가장 먼저 면적이 보여요. 면적,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야 고저가 있다. 평진 아니고 경사졌다. 고저. 그 다음에 지세, 모양, 형태 등등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은 층수가 가장 먼저 보일 거야. 층수. 높이가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연면적이라고 그래. 얘는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등등등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개를 우리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게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 앞으로 제가 3대 측면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법, 경, 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질문합니다. 부동산에게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뭡니까? 오케이. 법경기 하시면 돼요. 법경기. 그 다음에 부동산학을 배우다 보면 두 가지 이상이 짬뽕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이. 그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복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그것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복합. 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복합입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 세 개를 결합해서 복합 측면 그래요. 이걸 복합 측면이다 그렇습니다. 복합 측면. 자, 그런데요.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의 소유자 누구인가 안 보입니다. 그 건물의 가격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기술적인 것은 보입니다. 토지 면적 보이고 건물의 높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인 것은 왜 보일까요? 형태가 있으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 또는 기술적 측면 이 두 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형적이다. 법률적, 경제적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형적 측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뭘 출제하냐면 이걸 출제해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은 또는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그런데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고 기술적 내지 물리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이게 우리 시험 공부입니다. 시험 공부.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이 뭐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 물리적이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매우 빈번하게 출제했습니다. 최근은 뜸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유권, 저당권 등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저당권 등 공법적 측면과 용도, 지역, 건폐율 등 사법적 측면을 법적 측면이라고 한다. 보다 X다. X다. 그렇게 출제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걸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래요.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합 측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토지 부동산입니까? 건물 부동산입니까? 그렇지. 부동산 몇 개? 2개. 부동산 2개. 그러면 2개인데 2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면 2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면 2개 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합. 그럼 토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2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기 전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을 공부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의 개념을 갑니다. 5페이지 부동산의 개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이 뭐냐? 이런 말이죠. 야,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니?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민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법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일단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복합 개념으로 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뭘로 본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여기 지금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본다면 두 개 이상의 개념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첫 번째 법적 개념이 있어요.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다시 법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법률 중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딱 하나의 법률밖에 없어요. 그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입니다. 법체계. 그럼 여기가 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계법이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여기는 농지법이 있어요. 여기는 상법이 있어요. 여기에 헌법이 있고 수많은 법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법 전체를 보면 넓은 의미의 법이야. 넓은 의미의 법. 그런데 민법만 보면 좁은 의미의 법이에요. 다시요. 법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념 정의합니까? 그게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우리 법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의 법이 되는 거고 민법만 보면 좁은 의미고 그 다음에 헌법만 봐도 좁은 의미고 상법만 봐도 좁은 의미예요. 그러면 법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러한 법들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무슨 말 됐죠?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 지금. 눈 뜨고. 그냥 눈 감고 주무세요. 그지? 눈 뜨고 자. 눈 뜨고 자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강사가 보니까 눈은 뜬 것처럼 해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눈 감고 자.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내가 기억할 거야. 자, 그러면 보자고요. 법적 개념 부동산은 법 체계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념 정의했습니까? 이 말인데 이러한 법률들을 다 뒤져봐요. 뒤져보는데 국계법, 농지법, 상법, 헌법, 다른 법에도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개념 정의한 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민법을 봤더니 민법 99조 제1항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시 정리합니다. 법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다는 소리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냐면 민법상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민법 제99조 1항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해요. 다시 조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법 99조 제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애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으로 본다. O다 X다. O. 다시요.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O.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라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O.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민법상 부동산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다 똑같은 말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법체계 다시 그립니다. 이게 법체계. 넓은 의미의 법. 그 다음에 민법, 좁은 의미. 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럼 법체계 전부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라고 할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어떤 게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냐면 일단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플러스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포함시켜서 얘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뭘 더했다고? 준부동산. 그러면 여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 봐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걸 부동산이라고 그래. 토지 및 그 정착물. 근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그러면 준부동산이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이라 하겠죠.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어느 측면에서는? 법에서는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닌데 법적으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준부동산이 뭐가 있는데요? 준부동산 이런 게 준부동산이야.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강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거 있어요. 강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어. 배, 선박이 있어. 선박. 물론 20톤 이상인데요. 그런 톤수는 의미가 없고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어. 항공기. 물론 항공기가 준부동산이야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라는 게 있어요. 준부동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준부동산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이런 거 안 나와. 건설기계가 뭘까요?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것들 건설기계라요. 법에서는. 옛날에는 중장비였어. 중기였어. 중기. 무거울 중자에서 무거운 기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불도우즈 이런 것을 건설기계라고 그래. 그러면 얘들 봐봐. 얘들이 여러분들 자동차가 부동산이다? 밖에 나가서 오늘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야 자동차는 부동산이야? 그럼 친구가 너 미쳤냐? 그래. 너 중기 사고 다니다 미쳤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법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줘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영어 정의 하나 하고 갑시다. 어업권, 강업권은 어업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부동산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인데 다른 법률에서, 민법 아닌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취급해줘요. 그것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재단의 의미 알고 갑시다. 재단이 뭘까? 자르는 게 재단 아니고. 재단이 뭐예요? 재산의 단체. 재단. 사단 들어보셨죠? 사단법인 들어보셨잖아요. 사단은 뭘까? 사람의 단체. 재단은 재산의 단체. 자, 그러면 공장재단은 뭐냐면 어느 공장을 갔어요. 어느 공장을 가면 공장 토지 있을 겁니다. 토지에 건물 있죠. 토지, 재산, 건물, 재산, 건물이 속에 기계 있습니다. 기계도 재산. 그럼 재산이 3개 있네. 3개. 최소한 3개 있네. 그러면 그것은 재산의 단체. 그러니까 어느 공장을 가면 이렇게 공장에 토지가 있습니다. 공장터.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 있어요. 그럼 토지, 기계, 건물 다 재산들입니다. 여기 토지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서 기계, 건물, 토지를 싸잡아서 하나로 등기를 하면 이 싸잡은 것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야. 그걸 공장재단이라고 한다고. 자, 봐요.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 부동산이죠.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공장재단 저당법이 가면
이 세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등기를 하면 이 싸잡은 것을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줘요. 그걸 공장재단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공장재단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재단은 법에서 부동산이라고 봐주는 겁니까? 그런 거지. 법에서 봐주는 거지. 공장재단 저당법에서.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더스탠? 모르겠다.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걸로 끝.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에 뭐가 있다 이거 필요 없고 강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탄광을 가봐요. 탄광을 가면 토지 있고 건물이 있고 탄을 캐는 기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싸잡았어. 하나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업재단 싸잡아서 하나의 부동산을 보겠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지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자, OX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오다 X다. X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다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복합부동산 어디 있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합친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토지하고 건물 합친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복합부동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출제해요. 이제 자, 그다음에요. 정착물, 강업재단, 강업권, 어업권은 다시 정착물, 강업재단, 어업권, 강업권은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오, 정착물, 법적 개념, 강업재단, 어업권, 강업권, 법적 개념. 무슨 말 됐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냈습니다. 또다시 하나 더. 정착물,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강업권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지. 정착물 이게 됐잖아. 말장난이에요, 이거. 이렇게 출제해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하나 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의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의 의미. 토지를, 건물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토지를, 건물을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요. 여러분들, 토지 많고 건물 많은 사람은 재산이 많다고 그럽니까? 재산이 많은 거지. 토지하고 건물이 많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라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재산으로 봤다. 그게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토지를, 건물을 경제적으로 보면 그거 자산인데요. 그래. 자산인데요. 즉 재산인데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본인데요. 그래요. 미천인데요. 미천.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생산요소를 공부해요. 초등학교 때 생산요소를 공부하는데 생산요소, 3대 생산요소가 뭐였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 그러면 토지를 생산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토지를 생산요소로 보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산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그래요. 이제 그다음에 소비재. 토지는 소비재예요. 토지는 상품이에요. 상품을 다른 말로 재화라고 그래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이 있어.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토지를 상품 만들어서 사고 파는 공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기업이 있는데 토지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공기업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게 LH공사예요. LH공사는 산을, 농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즉 토지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 되나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두 번째 법률이 도시개발법이었어요.
도시개발법 LH공사가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동탄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동탄 신도시 그 부분은 다 야산이고 그랬어요. 그걸 싹 밀어붙여가지고 택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분양을 해요. 팔아요. 그게 뭐요? 토지를 상품으로 재화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소비재다,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하나 더. 토지의 기술적 개념이 있어요. 또는 물리적 개념이에요. 기술적하고 물리적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 했던가요? 물리적은 있는 그대로입니까? 물리적은 있는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토지를 바라보는데 있는 그대로 봅시다. 경제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 법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러면 토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토지는 뭐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자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토지가 자연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이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이 토지 아니에요? 토지잖아요. 토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은 토지 아니에요. 토지예요. 여기도 토지라고. 수평공간, 지표 공간만 토지가 아니에요. 여기도 다 토지예요. 부동산학에서는 이 공간도 토지로 봐요. 토지로. 그러면 지리산 국립공원은 뭐가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자연이잖아요. 지리산 국립공원 토지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뭐예요? 자연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토지를, 부동산을 기술적, 물리적, 있는 그대로 보면 자연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간이에요. 공간입니다. 그래요. 모든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위치입니다. 그래요. 토지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자연이다, 공간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이렇게 보면 물리적 내지는 기술적으로 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렇게 합쳤답니다. 결합을 했어요. 그럼 두 개 이상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복합이라고 그래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이 세 개를 체계화시켰다.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켰다. 짬뽕시켰다. 시킨 부동산.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느낌이 100% 맞아야 되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내년 부동산학 개론 1번 문제가 여기 나온 칠판에 지금 써있는 여기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자,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22회 때 시험입니다. 22회 때면 얼마 안 됐어요. 22회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요. 틀린 것은 그러면서 5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다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자, 22회 때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요. 그러면서 5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O다 X다? X예요. 토지를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이면서 소비재다 이 소리예요. 근데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틀린 지문이고 그게 답이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토지가 생산 요소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토지가 소비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빵은 소비재입니까? 생산재입니까? 빵. 소비재지. 내가 먹잖아, 빵을 먹어버리잖아요. 생산재하고 소비재의 차이. 자, 생산재는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그건 생산재예요. 소비재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소비재야. 밀가루를 샀습니다.
밀가루를 사서 내가 국수를 만들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밀가루는 소비재입니다. 밀가루를 사서 밀가루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것은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생산재. 최종적으로 입소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비재 되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소비재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먹어버려야 돼. 토지 먹어보면 죽어버려. 그럼 토지를 먹었다는 개념은 토지에서 놀고 왔다는 소리예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놀고 왔다. 강한 해수욕장에서 놀고 왔다. 금정산에서 놀고 왔다. 토지를 소비하고 온 거야. 그럼 토지를 공원으로 이용하고 토지를 유원지로 이용하면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소비재.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시 23회 때 출제됐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2회 때 했고 23회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23회 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거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자연, 4번 생산재, 5번 생산 소비재. 답 몇 번? 3번 자연. 자연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때는 자연이 아니라 환경을 줬어요. 사실은 환경을. 그러니까 23회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경제적 개념이 아닌 거. 답 몇 번? 5번.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된 것 중에요. 이거 구별하는 게 매우 잘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구별하는 거. 그럼 이런 식으로 출제했어요. 다음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줘요. 봐요. 어떻게 주냐면 자산, 자본, 생산재, 정착물,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줍니다. 5대 X다. X지. 정착물하고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니까? 법률적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맞출 수 있겠죠?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순환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정착물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자체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착물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공간이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착물하고 공간 개념은 이번 순환에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구별하는 게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부동산의 개념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다른 말로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시. 보고도 모르십니까? 보고도 모르면 안 되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5가 X야. 아니, 여러분이 5라고 하면 그게 X라고. 5가 아니라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지. 복합부동산이라고 안 하지. 제가 질문 이렇게 했잖아요. 정신 차려. 좀 눈 뜨고 다 자고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X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첫날부터 열받네요. 이렇게. 말장난 같죠?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 것을 세 개를 지금부터 구별하셔야 돼.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 거에 세 개가 나와. 초반에 그걸 지금부터 구별합시다. 할만하신가요? 네, 그래요.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제가 그 마음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 거 세 개로 구별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요.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이 있어요. 다 다른 말이에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입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복합건물은요,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인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 대표적일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용도인 건물, 이걸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사례는 주상복합건물, 자, 그러면 저는 5페이지부터 해서 7페이지까지가 정리됐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정리했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 학습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부동산의 분류는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